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회장실 복도 끝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멜로디를 듣자마자 재벌 회장님은 얼어붙었어요. 설마.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별이 반짝, 달이 방긋. 이어서 노래 소리도 들렸어요. 이럴 수가! 그 노래는 아내가 아들에게 만들어 불러주던 세상에 하나뿐인 노래였어요. 누구야? 도대체 이 노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25년간 가슴속에 묻어놨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재벌 회장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남산 자락을 끼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 위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100년은 좋게 된 느티나무가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었고 사계절 내내 정원사의 손길이 닿은 정원에는 철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났지요. SH그룹 회장 강태호의 자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목이라 불렀습니다. 반도체에서 시작해 건설, 금융까지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을 거둔 입지전적 인물. 경제지 표지에는 늘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SH그룹의 수장으로서 그는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른 아침, 태호는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침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내 윤희는 이미 일어난 뒤였지요. 늘 그랬습니다. 부부는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지만 깨어나는 시간은 언제나 달랐어요. 마치 서로를 피하듯이요. 태호가 거실로 내려왔을 때 윤희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아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등에서 느껴지는 쓸쓸함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가사도우미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아침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진지 드세요. 김 여사의 말에 태호가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윤희도 천천히 자리에 앉았지요. 따끈한 된장국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침 식탁. 그러나 그 온기와는 달리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25회째 이어지는 침묵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태호가 서재로 향할 때 윤희는 문득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든든하게 느껴지던 어깨가 언제부턴가 조금씩 처지기 시작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지요. 서재 문이 닫히자 윤희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문 앞에서 그녀의 발걸음이 멈추었어요. 손잡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방 안은 2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파란색 벽지, 천장에 붙어있는 야광별 스티커, 작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색연필들. 침대 위에는 낡아서 솜이 삐져나온 토끼 인형이 주인을 기다리듯 앉아 있었지요. 세 살배기 아들 민준이가 살던 방이었습니다. 윤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인형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별이 반짝, 달이 방긋, 우리 아가 잠이 솔솔. 직접 만든 자장가였습니다. 민준이가 잠들 때마다 불러주던 세상 어디에도 없는 노래. 그 멜로디를 부를 때마다 윤희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곤 했지요. 그때 서재에서는 태호가 책상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서류철과 문서 더미 아래 깊숙이 숨겨둔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장난감 피아노. 건반 몇 개는 이미 빠져 있었고 색도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이었지요. 태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얼굴. 회사에서 그를 냉혈한이라 부르는 건 괜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손끝은 장난감 피아노의 건반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늦은 가을,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윤희가 잠깐 전화를 받으러 들어간 사이
정원에서 놀던 민준이가 사라졌지요. 담장을 넘어온 누군가가 아이를 데려간 것이었어요.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재벌가 자녀 유괴 사건이라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요. 태호는 사제를 털어 현상금을 걸었고 전국 방방곡곡에 아이의 사진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어요. 아이도 찾지 못했고요. 그 뒤로 태호는 변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듯 오로지 일에만 매달렸지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갈아 넣은 결과 SH그룹은 2배, 3배로 성장했어요.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은 그 어떤 성공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윤희 역시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것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꺼내면 서로가 무너질 것 같았기에 침묵으로 벽을 쌓은 것이지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고통 속에 고립된 채 두 사람은 25년을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태호는 운전기사가 모는 검은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남동의 고급 주택들이 스쳐 지나갔지요. 각국 대사관저가 늘어선 이 동네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순찰하고 외교관 차량이 드나드는 이 거리에서 25년 전의 비극은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잊혀져 있었어요. SH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 비서실장 정민수가 달려나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신입 직원 입사 교육이 있습니다. 시설관리팀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알았어. 태호는 짧게 대답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입 직원 따위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지요. 임원회의 투자 결정, 해외 출장 일정. 그의 하루는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그 시각 본사 지하 1층 시설관리실에서는 한 청년이 첫 출근의 긴장감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이준혁 28살. 검은 작업복을 입은 그는 유난히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키도 보통, 얼굴도 보통, 목소리도 보통. 특별히 잘생긴 것도 못생긴 것도 아닌 그런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많은 것을 겪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준혁 씨,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될 김대성이야. 편하게 대성이 형이라고 불러. 시설관리팀 선임 대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잘 부탁드립니다. 말투가 꽤 바른데? 어디 출신이야? 강원도 횡성이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 도시 애들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야. 대성은 준혁을 데리고 건물 이곳저곳을 안내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기계실부터 옥상 냉각탑까지 시설관리팀이 맡은 설비는 끝이 없었지요. 전기 배전반, 공조 시스템, 소방 설비, 엘리베이터 기계실. 준혁은 묵묵히 따라다니며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우리 팀은 주로 건물 설비 점검이랑 유지 보수를 맡아. 에어컨 필터 교체, 조명 수리, 배관 점검 같은 거. 밤에 퇴근하고 나면 야간 순찰도 돌아야 해. 네, 알겠습니다. 성실해 보이네. 이 바닥에서 오래 버티려면 그게 제일 중요해.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대성이 물었습니다. 가족은 있어? 없어요. 20살 때 양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양부모. 그럼 원래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시골 교회 앞에 버려졌다고 들었습니다. 대성의 숟가락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그를 보며 준혁이 먼저 웃었어요. 괜찮아요.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농사일 바쁘신 와중에도 늘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 뒤에 숨겨진 세월의 무게를 대성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지요. 양부모를 잃은 뒤 준혁은 홀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두 손뿐이었어요. 건설 현장 막노동, 편의점 야간 알바, 배달 일까지 안 해본 게 없었지요. 틈틈이 학원을 다니며 전기기능사,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렇게 8년을 버텨 겨우 이 자리까지 온 것이었어요. 대기업 정규직. 비록 시설관리팀이라 해도 준혁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녁 8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뒤 준혁은 야간 설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각 층 분전반의 전압을 확인하고 비상등 작동 여부를 체크하는 일이었지요. 25층 회장실이 있는 복도에 도착했을 때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공구 가방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천장 조명 커버를 열었습니다. 안전기 접촉 불량이었어요. 간단한 수리였지요. 손을 움직이며 작업하는 동안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흥얼거리던 멜로디였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누가 가르쳐줬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꿈속에서 누군가가 불러주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노래였지요. 별이 반짝, 달이 방긋. 그 멜로디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지는 동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가던 태호가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노래를, 세상 어디에도 공개된 적 없는 그 노래를 왜 저 청년이 알고 있는 것일까요? 태호는 움직이지 못한 채 천장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작업복을 입은 평범한 등이 순간 너무나도 낯익게 느껴졌지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태호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25년 동안 수없이 겪은 헛된 희망들. 민준이를 닮았다는 아이를 찾아갔다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때마다 무너지던 기억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기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회장실 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서 청년을 지켜보던 태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비서실장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지요. 시설관리팀 신입 이준혁 내일까지 신상자료 모두 가져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고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준혁은 조명 수리를 마치고 커버를 닫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지켜 보였다는 것도 모른 채 여전히 작은 휘파람을 불며 다음 점검 구역으로 향했어요. 그 멜로디가 텅 빈 복도의 끝까지 울려 퍼지는 동안 한남동 저택 2층에서는 윤희가 똑같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멈춰버린 시계가 다시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아도 복도에서 들었던 그 멜로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별이 반짝, 달이 방긋. 윤희가 직접 만들어 민준이에게만 불러주던 노래. 녹음된 적도, 악보로 남긴 적도 없는 그 자장가를 어떻게 저 청년이 알고 있단 말입니까? 새벽 4시, 태호는 결국 서재로 내려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장난감 피아노를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2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까르르 웃으며 건반을 두드리던 작은 손가락, 아빠, 아빠 하고 부르던 맑은 목소리. 태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기대하면 안 돼. 또 무너지면 이번에는 정말 일어서지 못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 민수가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태호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준혁, 28살. 강원도 횡성 출신. 고아원에서 자라다 7살의 농가 부부에게 입양됨. 20살의 양부모 사망 후 상경.
전기기능사, 소방설비기사 자격 보유.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태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출생 기록란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지요. 신원 미상. 2001년 1월 강원도 횡성군 소재 교회 앞에서 발견. 2001년 1월. 민준이가 사라진 것이 2000년 10월이었습니다. 두세 달 뒤였어요. 유괴범이 수사망이 좁혀오자 겁을 먹고 아이를 버렸다면 충분히 맞아떨어지는 시기였지요. 태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써 감정을 눌렀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수없이 속았으니까요. 민준이를 찾았다는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달려갔지만 번번이 허탕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윤희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지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 태호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나만 알고 있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민수가 나간 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희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 아직은 안 돼.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그녀를 또다시 희망과 절망의 롤러코스터에 태울 수 없었어요. 그는 혼자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태호의 움직임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성철 전무. SH그룹 창립 초기부터 함께한 원로 임원으로 지금은 그룹 전략기획실을 총괄하고 있었지요.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헤어스타일, 온화해 보이는 미소.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실제로 태호는 그를 가장 오래된 측근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철에게는 25년간 숨겨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날 민준이가 사라진 날, 성철은 한남동 자택관리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부인에게서 거액의 뒷돈을 받고 CCTV와 경보 시스템을 꺼놓았지요. 단순히 저택 내부 정보를 빼돌리려는 산업 스파이인 줄 알았어요. 설마 아이를 노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성철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자신의 과실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회사 내부 감사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지요. 다행히 의심받지 않았고 오히려 사건 수습에 앞장서며 태호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25년이 흘렀습니다. 성철은 과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이사로, 이사에서 전무까지 승진했어요. 과거는 완벽하게 묻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갑자기 시설관리팀 신입 직원의 신상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그 직원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 25년 전쯤 시골에서 발견되었다는 것까지. 성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살아있는 건가? 만약 그 청년이 민준이라면 모든 것이 다시 파헤쳐질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비 시스템이 왜 꺼져 있었는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어요. 성철은 손에 쥔 볼펜을 꺾어버릴 듯 힘주어 쥐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드러내선 번호를 눌렀지요. 한 팀장, 잠깐 올라와. 30분 뒤 인사팀장 한소영이 전무실로 들어왔습니다. 35살의 야심찬 여성이었어요. 명문대 출신의 업무 능력도 뛰어났지만 출세를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평판이 있었지요. 부르셨습니까, 전무님? 성철은 소파에 앉으며 손짓했습니다. 소영이 맞은편에 앉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설관리팀에 이준혁이라는 신입이 있지? 네, 이번 달 입사한 직원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그 친구 좀 이상해. 입사 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소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성철이 무언가를 시키려 한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지요. 경력 사칭인가요? 그건 아직 몰라. 그런데 혹시 그 친구가 경쟁사와 연결되어 있다면?
산업 스파이일 가능성도 있어. 증거가 있습니까? 성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그래서 내가 만들어야 해.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성철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이해한 것이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무님, 그건 다음 임원 인사 때 상무 자리가 하나 비어. 내가 추천하면 내가 갈 수 있어. 상무. 35의 상무라면 그룹 역사상 최연소 여성 임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야망과 양심 사이에서 저울이 오락가락했지요. 구체적으로 뭘 원하십니까? 성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준혁이 기밀 자료에 접근한 흔적을 만들어. 그리고 경쟁사 직원과 접촉한 기록도. 디테일은 내가 알아서 해. 소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성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청년. 하지만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한편 준혁은 자신에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출근 첫 주가 지나자 그는 벌써 건물 구석구석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어요. 지하 3층 기계실의 노후 배관, 12층 화장실의 누수 문제, 옥상 냉각탑의 소음. 다른 직원들이 귀찮아하는 일도 준혁은 묵묵히 해냈지요. 야, 이준혁. 너 진짜 일 잘한다. 대성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멋쩍게 웃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이것저것 고치며 살았거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태도가 달라.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투덜대는데 넌 군말 없이 해. 준혁은 대답 대신 다음 점검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칭찬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았고 누군가에게 기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야간 점검을 마친 준혁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땅에 내려앉은 별들 같았지요. 준혁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밤하늘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양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준혁아, 내가 처음 왔을 때 말이야. 교회 앞 계단에 앉아서 하늘만 보고 있었대. 울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기억나는 건 어렴풋한 꿈뿐이었어요. 따뜻한 품에 안겨있는 느낌, 누군가가 불러주는 노래소리, 별이 반짝, 달이 방긋. 그 멜로디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곤 했지요. 준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노래가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며칠 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사물함에서 경쟁사 로고가 찍힌 USB가 발견되었어요. 분명 자신이 넣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팀장에게 보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지요. 내 사물함에서 나왔으면 내 거 아니야? 저는 정말 모르는 물건입니다. 일단 조심해. 요즘 보안 감사가 심하거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메일 발신 기록에 자신이 보내지 않은 메일이 있었어요. 수신자는 경쟁사 직원으로 되어 있었지요. 서버실 출입 기록에도 야간에 혼자 들어간 것으로 찍혀 있었는데 그 시간에 준혁은 분명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 준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왜 자신에게 이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입사한 지 겨우 몇 주.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었지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퇴근하던 준혁은 주차장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차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이준혁 씨? 네, 누구시죠? 나는 박성철 전무야. 잠깐 얘기 좀 할까?
준혁은 긴장했습니다. 전무급 임원이 시설관리팀 신입 직원을 직접 찾아오다니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십니까? 성철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신입 직원들 어떻게 적응하나 둘러보는 거지. 어때, 회사 생활은?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젊은 친구들 보면 기특하더라고. 성철은 준혁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준혁은 성철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차가움을 느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 같았지요. 며칠 후 소영은 완성된 조작 보고서를 성철에게 건넸습니다. 경쟁사 K그룹 직원과의 통화 기록, 기밀 서버 접속 흔적, 의심스러운 송금 내역까지 준비했습니다. 성철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전무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만약 들키면. 들킬 일 없어. 회장님께서 직접 처리하실 테니까. 성철은 보고서를 들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저 청년은 끝이야. 회장이 아무리 의심하고 있어도 이 증거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회장실 문 앞에서 성철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노크했습니다. 안에서는 태호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준혁의 신상 서류가 들려 있었지요. 며칠째 그는 이 서류를 수십 번도 더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확신이 커졌어요. 이 청년이 민준이일 수도 있다는 확신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만약 또 아니라면, 만약 이번에도 헛된 희망이라면. 그때 문이 열리며 성철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오랜 측근의 얼굴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요. 뭔가. 성철은 조작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시설관리팀 신입 이준혁에 대한 보안조사 결과입니다. 경쟁사의 기밀을 유출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25년간 꺼지지 않던 희망의 불씨가 차가운 바람 앞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성철이 내민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어요. 경쟁사 K그룹 직원과의 통화 기록, 기밀 서버 접속 로그, 해외 계좌로의 의심스러운 송금 내역, 증거들이 촘촘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산업 스파이처럼 보였지요. 이게 전부 사실인가? 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안팀에서 직접 확인한 자료입니다. 입사 첫 주부터 움직임이 수상했다고 합니다. 태호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숨겼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저 청년이 민준이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복도에서 들려온 그 멜로디가 25년간 꺼지지 않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산업 스파이라니. 그래, 세상에 공짜는 없지. 태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돈이 목적이었어. 어쩌면 누군가 일부러 심어놓은 거야.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조건을 갖춘 청년을 골라서. 고아원 출신, 신원 미상, 그리고 그 노래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어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성철의 물음에 태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경찰에 넘겨. 알겠습니다. 성철이 나간 뒤 태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어요. 마치 그의 마음처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 그는 서랍에서 낡은 장난감 피아노를 꺼내 들었습니다. 25년간 수없이 반복된 희망과 절망.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준혁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시설 관리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피했지요. 대성만이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 있어? 네. 무슨 일이요? 아까 인사팀에서 전화 왔었어. 오전 10시에 회의실로 오래. 준혁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입 직원을 인사팀에서 부르다니 이상한 일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나도 몰라.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 조심해. 10시가 되자 준혁은 20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사팀장 소영, 보안팀 직원 2명, 그리고 사복 차림의 낯선 남자 2.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형사들은 보통 양복을 입고 다녔지요.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준혁 씨, 앉으세요. 소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은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소영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혁 씨는 경쟁사에 우리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소영은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였어요. 통화 기록, 이메일, 서버 접속 로그, 송금 내역. 모두 준혁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적 없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가 부인하실 건가요?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준혁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명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지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조작한 겁니다. 조작이라고요? 소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입 직원이 입사하자마자 산업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안에 누구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사복 차림의 남자 2이 일어섰습니다. 이준혁 씨,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행을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준혁이 일어서려 하자 형사 한 명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준혁은 복도로 끌려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복도에는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시설관리팀 신입이래. 산업 스파이였대. 대박, 입사하자마자.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억울함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모두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고 변명할 방법이 없었지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직원들로 북적였어요. 준혁이 형사들에게 이끌려 나오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태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검은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희망을 품었던 그 청년이. 태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너무 깔끔해. 너무 완벽해. 25년간 수많은 협상과 거래를 해온 그였습니다. 조작된 서류와 진짜 서류를 구별하는 눈이 있었지요.
어젯밤 받은 그 보고서에는 빈틈이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짜인 각본처럼. 하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또 속고 있는 거야. 저 청년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그는 외면하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 한복판에서 준혁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지요. 계단을 내려오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은은한 품위가 느껴지는 중년 여성. 서윤이었어요. 오늘 윤희는 남편과 점심 약속이 있어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로비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보고 발걸음을 멈춘 것이지요. 그녀의 눈에 끌려가는 청년의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끌림이 그녀를 그 자리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희의 질문에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로 연행하는 중입니다, 사모님. 이 사람이요? 윤희는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려 했지요. 그러나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윤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 어딘가 낯익은 그 눈동자. 25년 전 정원에서 뛰어놀던 아이의 눈과 닮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가봐야 해서. 형사가 준혁을 이끌려 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이 고개를 옆으로 돌렸어요. 윤희의 눈이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왼쪽 귀 뒤. 작은 별 모양의 점이 있었어요.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25년 전 새 살배기 민준이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윤희가 목욕을 시켜줄 때마다 보았던 우리 아기 별 도장이라고 부르던 그 점이. 잠깐만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3살 전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준혁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네. 아주 어릴 때요. 3살쯤에. 뭔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준혁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었지요. 하지만 그 여성의 눈에 담긴 간절함이 느껴져서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기억은 없어요. 근데 가끔 꿈을 꿔요. 꿈이요? 네. 누군가가 노래를 불러주는 꿈이요. 아주 따뜻한 품에 안겨서.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노래가 혹시 별이 반짝, 달이 방긋 이런 노래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알고 있어요. 윤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로비 한복판에서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민준아. 그 이름이 입술을 떠났습니다. 25년간 수없이 불렀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던 이름. 민준아 엄마야.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렸지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걸음 한 알 살려라 달려왔어요. 윤희, 무슨 일이야? 여보, 이 아이 귀 뒤를 봐요. 태호는 준혁의 귀 뒤를 보았습니다. 작은 별 모양의 점. 그의 숨이 멎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 노래를 알아요. 내가 만든 그 노래를. 태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복도에서 들었던 휘파람 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신상조사를 시작했던 거야. 그런데 산업 스파이라는 보고서가 올라오자 의심 없이 믿어버렸지. 만약 그 보고서가 조작이라면? 만약 누군가 일부러 이 청년을 몰아낸 거라면? 태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형사에게 다가갔어요. 연행을 잠시 멈춰주세요. 회장님, 이미 혐의가. 증거를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가 25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일 수도 있어요. 형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지요.
DNA 검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연행을 보류해 주십시오. 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재벌 총수의 요청을 무시할 수 있는 형사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국 금지 조치는 유지됩니다. 준혁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요? 25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요? 윤희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미안해. 지금은 다 설명할 수 없어. 하지만 제발 검사만 받아줘요. 준혁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왜일까요? 그 여성의 눈물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알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윤희가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태호는 아내를 부축하며 준혁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제발, 제발 이번에는. 로비 한쪽에서 성철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어요. 끝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야. 그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을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가고 있었지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태호와 윤희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25년간 수없이 반복된 희망과 절망의 굴레. 이번에도 아니라면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지요. 준혁은 회사 근처 작은 원룸에서 홀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출국 금지 상태였지만 어차피 갈 곳도 없었어요. 산업 스파이 혐의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회사에는 나갈 수 없었지요.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따뜻한 품에 안겨있는 꿈. 누군가가 자장가를 불러주는 꿈.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에 젖어 있곤 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태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였어요. 태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윤희가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친자 확률 99.99%입니다. 이준혁 씨는 회장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여보, 결과가 어떻게? 윤희의 물음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25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찾았어. 우리 민준이를 찾았어. 윤희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25년간 삼킨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25년간 쌓인 침묵의 벽이 그 순간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1시간 뒤 태호와 윤희는 준혁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준혁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지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호가 말했어요. 준혁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지요. 어떻게? 내가 우리 아들이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문틀에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윤희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지요. 태호와 윤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들의 아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앉으세요. 준혁이 바닥에 방석을 깔았어요. 태호와 윤희가 어색하게 앉았지요. 저는 솔직히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고아원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재벌가의 아들이라니. 믿기가 어려워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당연해. 천천히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솔직히. 준혁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조금 무섭기도 해요. 저는 25년 동안 제 방식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가 나타나서 모든 게 바뀌는 게 두려워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우리도 급하게 굴 생각 없어. 다만,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그 노래, 어디서 알게 된 거야?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늘 알고 있었어요. 기억나는 건 아닌데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외롭거나 힘들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렸어요. 윤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엄마가 너한테 불러주던 자장가야. 내가 잠들 때까지 매일 밤 불러줬어. 정말요? 세상에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 녹음한 적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준 적도 없거든.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건. 윤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혁도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저도 가끔 꿈을 꿨어요. 따뜻한 품에 안겨서 그 노래를 듣는 꿈. 그게 진짜 기억이었던 거군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5년의 공백이 그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태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 민수였지요. 회장님,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준혁 씨에 대한 산업 스파이 혐의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사실인데? 증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서버 접속 로그와 이메일 발송 기록에 조작 흔적이 발견되었다고요. 태호는 전화를 끊고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혐의가 풀릴 것 같아. 증거가 조작된 게 밝혀지고 있어. 준혁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그럼 누가 조작한 건가요? 태호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 청년을 그토록 급하게 없애려 했을까? 누가 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을까? 그때 비서실장에게 준혁의 신상조사를 지시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만에 산업 스파이 보고서를 들고 나타난 사람. 박성철. 25년간 가장 믿었던 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가 그렇게 빠르게 보고서를 가져왔을까요? 왜 그토록 서둘러 준혁을 내보내려 했을까요? 민수야, 박 전무 어디 있어? 태호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까 회사에 출근하셨는데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십니다. 찾아. 당장. 전화를 끊은 태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윤희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지요. 여보, 무슨 일이야? 25년 전 일이 떠올라서. 태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사라진 날 집 경비 시스템이 꺼져 있었어. 그때는 단순한 고장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설마 당시 경비 책임자가 성철이었어.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25년간 날 속인 거야. 그리고 이번에도 민준이를 없애려 했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애써 감정을 눌렀어요. 지금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인사팀장 한소영을 소환했습니다. 신문실에서 소영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어요.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제시되자 결국 입을 열었지요. 박 전무님이 시키셨어요. 이준혁 씨를 산업 스파이로 만들라고. 대가로 상무 자리를 약속받았어요. 왜 박 전무가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저도 이유는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소영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뻔했으니까. 제가 증언할게요.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경찰은 소영의 진술을 바탕으로 성철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증거 조작, 무고, 그리고 25년 전 유괴 사건과의 연관성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졌지요. 성철은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해외로 도주하려던 참이었어요. 신문 과정에서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25년 전 외부인에게 뒷돈을 받고 경비 시스템을 꺼놓았다는 것. 그것이 단순한 정보 유출 목적인 줄 알았는데 유괴범이 그 틈을 노렸다는 것. 사건이 터진 뒤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살아왔다는 것. 민준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철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증거를 조작해서 내보내려 했어요. 25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게 두려웠거든요. 태호는 유리창 너머로 성철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간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함께 밤을 새우며 회사를 키웠고 아들을 잃은 슬픔도 나누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컸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내가 솔직하게 말했으면 민준이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 성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흘렸지요. 태호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며칠 후 25년 전 유괴범도 검거되었습니다. 당시 성철에게서 경비 시스템 정보를 산 브로커를 통해 추적한 결과였어요. 유괴범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었는데 추가 신문에서 민준이 사건을 자백했지요. 몸값을 요구하려고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수사망이 너무 빨리 좁혀오더라고요. 겁이 나서 협상도 못하고 아이를 버렸어요. 어디에 버렸습니까? 강원도 어느 시골 마을이었어요. 교회 앞에 놓고 왔어요. 아이가 누군가에게 발견되길 바랐거든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새 살배기 민준이는 유괴된 지 두어 달 만에 횡성의 교회 앞에 버려졌어요. 신원을 알 수 없는 아이는 고아원에 맡겨졌고 이후 시골 농가 부부에게 입양되었지요. 이름도 이준혁으로 바뀌었고요.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이 모든 이야기를 태호와 윤희에게서 들었어요. 믿기 어려웠지만 동시에 많은 것이 이해되었지요. 왜 늘 어딘가에 속하지 못한 느낌이 들었는지, 왜 그 자장가만 들으면 마음이 편해졌는지, 왜 가끔 꿈에서 낯선 집과 정원이 보였는지. 많이 힘들었겠구나. 윤희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엄마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범인 잘못이지.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그리고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운 분들이야. 나중에 함께 성묘 가자. 네. 준혁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지요. 시간이 필요해요. 25년이나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윤희가 준혁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25년간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한남동 저택의 정원에는 봄꽃이 만발해 있었어요. 26년 전 새 살배기 민준이가 뛰어놀던 바로 그 정원이었지요.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담장 옆 장미 덩굴도 어김없이 꽃을 피웠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이 정원의 웃음소리가 돌아왔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준혁이 정원 테이블에 의자를 빼며 말했습니다. 윤희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지요. 고마워.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그러게요. 아버지는요? 금방 나오실 거야. 회의가 좀 길어졌대.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위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어요. 재벌가의 저택에서 부모님과 차를 마시다니.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준혁은 한동안 태호와 윤희를 부모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지요. 그 세월 동안 그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첫 몇 달은 서로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태호와 윤희는 준혁을 급하게 재촉하지 않았어요. 강씨 성을 쓰라고 강요하지도 한남동 저택에서 살라고 압박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을 뿐이었어요. 매주 일요일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길었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숟가락 소리만 울렸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어갔습니다. 회사는 어때? 힘들지 않고? 괜찮아요. 선임들이 잘 챙겨주세요. 준혁은 산업 스파이 혐의가 풀린 뒤 시설관리팀에 복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임원실 직속 부서나 기획팀으로 옮기겠다고 제안했지만 준혁은 거절했어요.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는 그대로 현장에 남아 묵묵히 일했고 1년 뒤 내부 공모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기술기획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준혁은 이대리가 되어 있었어요. 대리 진급 축하해. 지난주 저녁 식사 때 태호가 말했습니다.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눈가에는 분명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호칭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님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는 어색하게 아버님이라고 했지요. 이제는 그냥 아버지가 되었어요. 윤희는 그 변화가 가장 기뻤습니다. 준혁아. 정원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던 윤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어머니. 저번에 엄마가 물어봤잖아. 아직도 그 꿈 꾸냐고. 준혁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은 안 꿔요. 그래. 예전에는 누군가가 노래 불러주는 꿈을 꾸면 깨어나서 외로웠거든요. 꿈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이제는 준혁은 윤희를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꿈을 안 꿔도 그 따뜻함이 느껴져요. 현실에 있으니까요. 윤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제가 고맙죠. 기다려주셔서. 그때 유리문이 열리며 태호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혁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드렸어요. 태호가 멋쩍은 듯 손사래를 쳤지요. 됐어. 나 아직 젊어. 그래도 앉으세요. 세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자 김 여사가 차와 다과를 가져왔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는 오후였어요. 참, 다음 주 일요일에 횡성 가려고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양부모님 성묘요. 같이 가시겠어요? 태호와 윤희가 눈을 마주쳤어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함께 가자. 인사드려야지. 고마워요.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친부모와 양부모 성묘를 함께 간다는 것이. 태호가 준혁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분들이 널 잘 키워주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당연히 감사드려야지. 아버지. 그리고 매년 가자.
명절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태호도 슬쩍 고개를 돌렸지요.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들키기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에 주황빛 노을이 물들 무렵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별이 반짝, 달이 방긋, 우리 아가 잠이 솔솔. 26년 전 새 살배기 민준이에게 불러주던 그 자장가였습니다. 25년 동안 윤희는 혼자서만 이 노래를 불렀어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엄마, 저 이제 29이에요. 자장가는 좀. 준혁이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윤희도 웃음을 터뜨렸지요. 알아. 그래도 한 번만 들어줘. 네. 준혁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희의 노래가 정원에 울려 퍼졌어요. 26년 전과 똑같은 멜로디였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닌 기쁨이 담겨 있었지요. 태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25년간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봄 햇살에 녹는 눈처럼 천천히 풀려나가는 것 같았지요. 저녁이 깊어지고 준혁이 돌아간 뒤에도 그날의 온기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며칠 뒤 어느 늦은 저녁이었어요. 태호는 밀린 서류를 처리하느라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그는 보고서를 덮고 기지개를 켰어요. 그리고 무심코 회장실 복도로 나섰지요. 1년 전 바로 이 복도에서 준혁의 휘파람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어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휘파람 소리였어요. 별이 반짝, 달이 방긋. 태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설마. 복도 끝에서 준혁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지요. 준혁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 아버지. 25층 공조 시스템 점검 보고서 확인하러 왔어요. 기술기획팀이라 현장 데이터도 직접 봐야 하거든요. 그렇구나. 태호는 아들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요. 아버지, 방금 휘파람 부셨어요? 내가. 네. 제가 오면서 불었는데 아버지 쪽에서도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요. 태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그 멜로디를. 그랬나 보구나. 아버지도 그 노래 아세요? 어머니가 매일 부르셨으니까. 25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침묵이었지요. 아버지, 응. 같이 불러볼까요? 태호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의 눈에는 어린아이 같은 장난기가 어려 있었어요. 내가 노래를 잘 못해. 저도 못해요. 그냥 휘파람으로요. 태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이 동시에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반짝, 달이 방긋. 서툰 멜로디였지만 두 사람의 휘파람이 복도에 어우러져 울려 퍼졌어요. 25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같은 시각 한남동 저택에서는 윤희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같은 하늘, 같은 별. 그녀도 모르게 입술이 움직였지요. 별이 반짝, 달이 방긋. 세 사람이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25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세월 동안 겪었을 아픔과 외로움도 지울 수 없지요. 하지만 남은 시간은 아직 많았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노래를 부를 시간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기적이었습니다. 복도의 휘파람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태호가 아들의 어깨를 툭 쳤어요. 늦었다. 어서 들어가렴. 네, 아버지도요.
준혁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돌아보았지요. 아버지, 왜? 다음 주 일요일에도 올게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태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25년간 멈춰있던 시계가 이제야 비로소 제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했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깃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